보통 2등이나 3등 중에서 1등의 자리로 넘보면서 확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간혹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업이 바로 하는 겁니다. 제가 를 주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업황이 좋아질 건데 그 중에서도 업계 매출 1등 매출로도 제꼈고 이미 2023년부터 영업이익은 훨씬 앞서고 있었다. 올해는 더 많이 앞서갈 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증시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이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수혜 업종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분석해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경제지표 발표되는 거를 좀 나열해봤는데요. 중요한 것들도 있고 훨씬 더 비중 있게 봐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9월 6일날 한국 경상수지랑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9월 11일날은 한국 실업률, 미국 실질임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요. 그리고 12일날은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랑 실업수당 청구 건수, 13일은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6일, 17일에는 한국 무역수지랑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럼 뭐 9월달 뭐 17일까지 딱 끄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달력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여기 이제 달력을 보시게 되면은 9월 18일까지가 우리가 이제 명절 연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6일, 뭐 오늘부터 해가지고 제가 지금 촬영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7, 8 쉬고 9, 10, 11, 12, 13 이때 이제 지표 발표가 엄청나게 많이 되죠. 요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14일부터 해서 15, 16, 17, 18일까지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발표된 지표, 뭐 전후로 해서 6, 7, 8에 발표된 지표랑 이 주중에 발표된 지표, 그 다음에 명절 때 연휴 때 발표된 지표로 인해서 이때 증시가 어떻게, 다음 주죠, 다음 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명절 이후 증시를 대략적으로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 섹터가 나온다 그러면은 명절 이후까지도 그 섹터가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섹터나 종목이 혹시 있는지 그걸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마찬가지로 살펴보고 제가 이제 결과물을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브리핑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휴를 맞이하겠죠. 그럼 이때 있었던 뭐 어떤 결과물이 있겠죠. 시장의 반응, 뭐 쇼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9, 20 이 거래일밖에 안 열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쉽니다. 사실상 23일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시의 이제 방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9월 달은 거의 아마 거래일로 치면은 좀 버리는 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추석 연휴가 껴있는 이 9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공격성을 띠기보다 이때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시해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는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10월달로 넘어가게 되면요, 10월 1일도 아마 이제 국군의 날 쉬고 10월 3일 또 개천절 쉬고, 여기 일요일 안 열리죠? 여기도 안 열리고 여기도 안 열리고, 그러면은 개장 열리는 날이 이날인데 징검다리로 퐁당퐁당으로 거래일이 열려요. 이러면은 증시가 또 이제 뭐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안 나옵니다. 또 5일 6일 쉬고 이 거래일 장 열리고 또 한글날 쉬고 또 이 거래일 장 열리고 또 이틀 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 중순 정도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증시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지 좀 대략적인 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한국이 이제 경상수지 발표가 되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죠.
더 올라가게 되면 아마 증시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미국 실업률 발표되고 고용지표 발표된 다음에 11일 날은 한국 실업률 발표됩니다. 그럼 이제 한국 실업률 발표가 되게 되면 이때 이제 여기서도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나 떨어지나 여기에 따라서 좀 요동칠 수 있고요. 국내 증시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실질임금. 뭐 이건 좀 참고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질임금이 느는구나 주는구나. 늘어야지 소비가 늘죠.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는 뭐 이때 발표가 되게 하겠지만 생산자 물가지수도 12일 날 발표되죠. 11일, 12일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겠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당연히 잡히는 수순으로 갈 겁니다. 물가는 당연히 잡힐 거예요. 여기서도 뭐 발표야 되겠지만 뭐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세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는 한. 근데 이제 12일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고용지표죠. 이때 12일 날 고용지표랑 9월 6일 날 고용지표. 9월 6일, 9월 11일, 9월 12일 고용지표가 있는데 9월 6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9월 17일 날 미국 소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이제 9월 13일 날도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전초전이에요. 이 고용지표, 그 다음에 소비심리 이런 게 다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가 사실상 이제 최종판이다. 이때 추석 연휴 기간인데 이 소매 판매가 저 결과물로서 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미국은 GDP가 거의 3분의 2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가 무너지면 사실상 그냥 경기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일 날 이 지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그 전에 나오는 이 물가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소비 심리,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은 물가는 이미 사실상 방향성은 어느 정도 유추가 되고 이 고용 지표랑 그 다음에 소비 심리 그걸 기반으로 한 소비 지표가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요. 사실상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떨어지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측면은 앞으로도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갈 거예요. 문제는 이 경기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스탠스, 포커스를 물가에다 가져다 된다라고 많이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가에다 포커스를 갖다 댄다는 거는 물가 아직 안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고금리 유지해야 돼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경기에다 포커스를 갖다 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뭐 미국이 이제 물가 아직 안정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증시가 잠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뭐 경기가 그렇게 힘들진 않나 보네. 물가에다 포커스 자꾸 갖다 대고 고금리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에는 사실상 금리가 인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이 불안감에 증시가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고금리를 5.5%로 해놓고 나서 이때부터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니까 이제 금리는 5.5%가 상단이네. 이제 언제 떨어뜨릴지가 중요하네. 근데 자꾸 물가 낮춰야 된다 그러네. 경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나 봐 하니까 이제 증시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즘엔 어때요? 금리를 다시 인하한다고 얘기하죠. 이제는 진짜 경기가 안 좋나 보네. 증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다시 증시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증시가 한번 창조적 파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한번 부러뜨리는 불경기로 인해서 거의 부러지는 수준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거를 우리가 봐야 한다. 사실 저는 이제 대중심리라는 게 이게 조절도 어렵고 중간이 있기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정도면은 사실상 여기에서 경기가 좀 심리까지 무너지면서, 왜냐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 안 좋다고 계속 연준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 금리 인하하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심리까지 무너져 버려요.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까지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좀 경기가 과하게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가 거기에서 겁먹어가지고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어디서 봐야 되냐면 9월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일단 담아놔야 된다. 다만 아직 금리 인하 시작 안 했고 뭐 쇼크발 급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혹시 급락이 나오면 그때 공격 배팅을 시작하는 거지, 지금은 발을 살살 서서히 담그듯이 준비운동 하듯이 물을 살짝 몸에 묻히듯이 스며들도록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 공격적으로 막 확 뛰어들면 안 된다, 물에. 그럼 이제 심장마비 걸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 지수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떨어질 거라 예상이 된다. 왜냐면 이미 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든지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뭐 거의 게임 끝났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게임 끝났다고 봐야 돼요. 유가 떨어지면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 그럼 이런 과정 안에서 실제로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걸로 제가 건설업종을 국내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시멘트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건설업종이나 시멘트나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말이 많고 뭐 안 좋은 뉴스만 엄청 많을 거예요. 심지어 금리 인하 시작할 때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수준이 되니까 불경기가 거의 극에 달하는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건설 경기나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이런 것들이 건설이나 시멘트 이런 애들,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가 극에 달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불경기가 진행된 지가 한 2년 정도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2년도부터 좀 어려웠으니까. 이제 22년 말로 가면서 25년 정도 되면은요, 사실 불경기가 극에 달하는 시점이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기는 또 살아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임계점에 왔구나. 안 좋은, 이 업황이 안 좋은 게 임계점에 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을 투자할 때 뭐를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이런 기업들은 보통 막 저 PER, 저 PBR 이렇습니다. 엄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승 모멘텀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기업들은 결국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사면은 돈을 벌잖아요. 너무 쉬운 투자처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이게 엄청 어렵냐면요, 불경기에 부러지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부러지는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경기 민감 업종을 투자할 때는 불경기에 매수해서 호경기에 파는 것도 맞는데,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생존 기업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민감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경기 민감 업종들 그 기업들이 진짜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면서 파산하거나 무너지는 기업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어려울 때 살아남은 기업들 있죠. 그러면은 경쟁 기업들이 없어져서 그 경쟁 기업들 일감까지, 한마디로 생존한 기업들,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 일감을 다 가져갑니다. 말 그대로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는 게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생존할 만한 기업은, 건설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HDC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다른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영향권에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수도권 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훨씬 안정적이에요. 수도권 사업 비중이 높아야지 사업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돼야 이제 사업성이 나와요. 근데 물론 저금리로 가는 건 이제 곧 펼쳐질 미래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 버티냐 못 버티냐죠. 근데 버티냐 못 버티냐는 HDC 현대산업개발처럼 사업성 있는 수도권 사업 비중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른 이제 건설사들은 이미 뭐 도산한 중소건설사들은 많고, 그 중에서도 대기업 건설사 중에서도 지금 그 PF나 이런 거 아직도 불안한 기업들 덜어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이 현산이에요. 그래서 얘가 압도적인 전 대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쪽으로 가게 되면, 시멘트는 원래가 독점은 아닌데 과점 형태예요. 우리나라의 시멘트 산업의 이제 그 일감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뭐 대표적으로 4개에서 5개 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다 장악하는 겁니다, 이제 일감들을. 그럼 이제 여기서 살아남는 시멘트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으려고 지금 불경기에 생존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 상위 탑 4,
탑5 기업들. 그럼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았냐?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건설 한파에도 시멘트 기업 신기술로 실적 선방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 시멘트 평균 가격을 4차례에 걸쳐서 인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야 이거는 도저히 못 버틴다. 시멘트 가격이 이렇게 되면 마진이 아예 안 남는 구조로 가게 된다. 시멘트를 생산하면 생산하는 대로 적자를 보는 구조로 가게 된다.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때는 시멘트가 뭐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가격을 올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올리면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니까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업계 탑티어 기업들이 단가를 올렸습니다. 원래 75,000원이었는데 4차례에 올렸어요. 그래서 지난해 9월 이제 112,000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이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5,000원에서 112,000원까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게 가격을 올리면 또 수요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사실 그건 일반적인 소비재들의 얘기고요. 뭐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업계 탑티어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 그냥 그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올린 이유가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치킨 게임 할 거 아닌 이상은 단가 올리는 게 맞죠. 그래서 112,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 가격이 올라간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인건비 올라간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안 올리면 영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시멘트를 만드는데 가장 큰 비용은 뭐냐면 원자재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가격을 올린 거예요. 조금 리스크는 뭐냐면요. 원자재 가격이 다시 떨어져가지고 시멘트 단가 다시 낮추라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거는 좀 리스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는 하세요. 그래서 시멘트 생산 주요 원료인 유연탄, 제가 유연탄 지표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가격도 올린 거예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유연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격은 75,000원에서 112,000원까지 올렸죠. 112,000원까지 올렸는데 뭐 비슷한 수준까지 올렸는데 근데 유연탄 가격은 원래 비쌌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가격은 여기에 있는데 유연탄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사이가 마진인데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가격을 올린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시멘트가 가격을 올려서 다시 유연탄 가격이 여기라는 전제하에 이만큼 마진이 남죠. 근데 유지가 된 게 아니고 유연탄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고요. 근데 시멘트 가격은 가격 낮췄어요? 안 낮췄어요. 그냥 그대로 여기에요. 그러면 마진이 요만큼 남았다가 요만큼 남다가 이제 이만큼이 남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가격은 올렸는데 원자재 비용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시멘트라는 업종은 마진이 엄청 많이 남는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만 나오면 된다고요? 수요만 늘어나면 됩니다. 시멘트를 사갈 수요. 그 수요가 어디서 나온다? 주택 착공에서 나온다. 주택을 많이 이제 지어야 된다. 근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자꾸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그 날이 이제 다가왔다 안 다가왔다?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수도권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린벨트도 풀고 그 다음에 뭐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뭐 여러 가지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개발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건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금리까지 인하하게 되면 사업성이 더 좋아지면서 살아남은 건설사들이 이제 건설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중소건설사들이 부도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건설을 해줄 건설사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다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컴팩트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단가가 또 올라가게 돼요. 그럼 시멘트 단가 올라간 거 다 커버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긴 4개 기업이 올라와 있네요. 뭐 4개 기업만 보셔도 됩니다. 쌍용, 한일, 아세아, 삼표 2023년도 실적.
제가 과거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1등 기업이 있고 업계 1등 기업이 있고 2등 기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3등까지는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유가 왜냐면요, 보통 1등 기업은 1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간혹 2등이나 3등 중에 하나가 갑자기 고속 성장을 하면서 1등 자리를 잠시나 혹은 계속해서 탈환하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등 정도까지는 봐줘야 돼요. 근데 시멘트는 애초에 상위 4, 5개 기업이 싹 다 이제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 4개, 5개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긴 4개가 나왔죠. 얘네가 이제 대표 기업들이라. 근데 어떻죠? 매출이 쌍용이 1등이에요. 그리고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게 한일시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3등인데 아세아 4등이 3표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조금 격차가 존재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업계 1등 쌍용은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등 기업이지만 오히려 높아요. 심지어 매출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2024년에 한일시멘트가 매출을 쌍용보다 앞지릅니다. 2등 기업이 1등 기업을 앞지르는 거예요. 심지어 영업이익도 올라가면서 쌍용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원래 23년에도 더 잘 나왔는데 훨씬 더 잘 나오게 됩니다. 갭을 훨씬 더 많이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등, 4등 업체들도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매출은 들쭉날쭉합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기업들도 있어요. 보이세요? 2024년도에 오히려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3표랑 아세아는 매출은 어떻죠? 줄었어요. 5,978억에서 5,693억으로 줄었습니다. 4,195억에서 4,028억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에서 3등 그 외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1, 2등들한테 뺏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통 2등이나 3등 중에서 1등의 자리로 이제 넘보면서 확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간혹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업이 바로 한일시멘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일시멘트를 주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업황이 좋아질 건데 그 중에서도 한일시멘트가 업계 매출 1등 쌍용을 매출로도 제꼈고 이미 2023년부터 영업이익은 훨씬 앞서고 있었다. 올해는 더 많이 앞서갈 것이다. 그리고 3등, 4등 기업들은 매출이 줄고 있는 와중 심지어 1등 기업도 매출은 올해 줄었습니다. 8,900억에서 8,500억으로. 그 와중에 한일시멘트가 매출은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일시멘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9천억대에서 9,700억, 1조 2천억, 1조 5천억, 1조 8천억, 1조 8,700억 이렇게 가다가 1조 7,900억대로 매출이 살짝 내년에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살짝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내후년에 1조 8천억, 2조 2,975억으로 다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이익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25, 26년을 넘어가면서 잠시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눌림목은 나올 수 있겠는데 추가적인 강세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13%대에서 9%, 7%로 떨어지다가 13%대로 작년부터 확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16%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순이익률은 5%대까지 떨어지다가 9%, 12% 근처까지도 올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겨우 고개를 빼꼼든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향후에 아마 컨센서스도 인허가 착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PER이나 PBR은 원래 경기 민감주들이 그런데 저 PER, 저 PBR이라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원래 저 PER, 저 PBR이에요. 거의 경기 민감주들은. PER 막 4배 이러죠? 0.57배 PBR. 이거는 진짜 뭐 당연히 또 PER, PBR은 굉장히 저평가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익률이 증가하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조로 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반응이 없네. 이런 기업들은 반응이 오겠구나.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겠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일시멘트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경기가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크게 휘청거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한일시멘트 주가도 휘청거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튄 것도 아니고 바닥 구간에서 살짝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무너진다? 이게 여기까지 갔으면은 무너지는 게 엄청난 타격인데 여기서 무너지는 거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한다.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시멘트 단가를 낮추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유연탄이 이제 원자재 비용이거든요. 우리는 동북아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유연탄 가격이 이때 엄청 올라가지고 시멘트 가격을 올렸던 거예요. 이때가 거의 꼭지 찍을 때가 22년 3월이거든요. 단가 계속 올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 원자재 비용은 쭉 떨어졌고 하방 안정을 이제 띄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죠. 시멘트는 사실상. 그래서 매출도 중요한데 이익률이 올라가고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지금 시멘트가 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감안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알짜 종목과 그리고 시황 브리핑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요. 꼭 여러분들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